15번째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책은요, 이웃집 백만장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인데, 와,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요, 통계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죠?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나의 꿈, 나의 인생, 그 다음에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한 사람의 저자에 대한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견해, 그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부자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였다면 이 책은요,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통계치를 가지고 논문을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토마스 스탠리라는 이 박사님은 부자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저희 부모님 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계 관점의 마케팅 지식을 갖고 있는데 40년간이나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했어요.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를 하고 이제 통계치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례들도 많이 있고 수학적인 어떤 그런 통계치 숫자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지아 주립대학교 마케팅 교수를 이제 20년 이상을 하셨는데 이 책을 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015년도에 이 책을 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인 세라 스탠리, 그래서 부녀가 출간한 책이에요. 이 딸인 세라 스탠리가 X세대 관점에서 부자에 대한 어떤 연구를 추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선배님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이웃집 백만장자인가? 나는 과연 내가 우리 옆집 사람들이 봤을 때 백만장자라고 느끼는 걸까? 백만장자는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을 의미해요. 백만장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자산들, 금 이런 자산들 빼고 현금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 이웃집 사람은 과연 백만장자일까? 나는 이웃집 사람들이 봤을 때 백만장자로 비춰질까? 그거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을 포함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절제하는 행동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잖아요. 절제. 그 절제하는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능력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잘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이 자원이라고 하면은 돈, 시간, 에너지. 내가 얼마만큼이나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잘 배분하는가, 이런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현재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삶에 의존해요. 내가 계속 이런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출들은 내 삶에 필요해. 그래서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는 거예요. 백만장자들은요, 내가 벌어들이는 그 소득을 내 재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수학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배우잖아요. 최소 12년. 그리고 뭐 유치원서부터 대학 기간까지 합하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고 시간을 들이는데요. 과연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공부하고 있을지 정말 저는 궁금해요. 부자 방정식이 있어요. 선배님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부자 방정식을 체득한 사람인가? 이 방정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첫 번째, 내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가계부 쓰시게 되면 내가 수입 이하로 살고 있는지 수입을 초과해서 살고 있는지 명백히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부자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가 있는가?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가 있는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제가 부마인드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지만은 목표, 내 삶에 대한 목표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책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요. 돈의 속성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해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료를 내는 사람은요, 충분히 그 상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왜냐면은 내가 그 이자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상가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꼭 원하지 않아서 내가 상가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세입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이 돈의 속성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수입 이하로 생활을 하고 내가 스스로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방해 요인이라든가 반대자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힘든, 지금 현실에서 되기 힘든 이유가 바로 SNS의 일상이라고 해요. SNS의 일상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이 방정식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비하고 교육비는 96년도 이후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SNS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의료비와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게 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금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웃집 백만장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박사님, 스탠리 부녀가 이웃집 백만장자를 찾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고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부자 동네에 살지 않았거든요. 이웃집 백만장자들은요, 내가 살 집에 큰 돈을 지출하지 않아요.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과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다르게 보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는 큰 돈을 지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유한 동네에 살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백만장자들을 표집하는 게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성공을요,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부유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기꺼이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경험을 공유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소득을, 내가 매달 벌어들이고 있는 그 소득을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으로 바꾸는 그 비상한 자질, 비상한 성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볼게요. 젊은 부자들이 있어요.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파이낸스 인디펜던스 리타이어족. 그래서 30대에 은퇴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우리 집 앞에 놀이터에 나갔을 때 나오는 아빠들이 있거든요. 젊은 아빠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30대에 은퇴할 정도로 저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가능한가 봐요. 가능해요. 이들은요, 엄청나게 절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나 조직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주변의 의견에 그렇게 동화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파이어족 중에서 실제로 이웃집 백만장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 진실이다. 그러면 그런 부자들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책임감 있게 돈을 관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돈이 우리를 돌봐주는 거죠. 이 얘기를 실제 백만장자가 했어요. 내 수입의 10%는 무조건 저축하는 거죠. 내가 200만 원을 벌어들이게 되면 20만 원. 만약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5만 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금액을 저축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수입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오른 수입의 50%도 추가로 무조건 저금해라, 저축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돈 자체를 좋아하긴 하지만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요, 그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요. 그러려면은 내 삶의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배우자와 함께 마스터마인드와 함께 늘상 의논을 해요. 이 책에도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내,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왜냐하면 가난을 경험한 분이시거든요. 그 가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부에 대한 어떤 그 목표가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의 전제 조건, 돈을 소중히 여기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나 가계부 이야기가 나와요. 대차대조표, 우리 가계부에 보면은 대차대조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요, 나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있는 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산도 자산이지만 대출, 융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맞닥뜨림이 어려워요. 내가 은행 계좌를 살펴볼 때 대출 계좌로 손이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대차대조표를 보고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경제적인 성공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에 내 행동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절약을 하고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되는 그 선택은요, 지금 여기에서만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오랜 기간 그 부자들이 해왔던 행동들의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요, 집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집이 큰 사람들은 모아놓은 재산이 적다. 네, 그래서 내가 좁은 집에 산다고 너무 불행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벌이를 하시게 되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월급은 전액 저축을 한다. 이렇게 부자들은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늘어날 수입을 보고 지금 수입으로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경쟁적으로 사들이지는 않는가? 한번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입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수입이 많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벌어들이는 그 전부의 돈을 쓰레기를 사는데 들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재 수준의 소득 없이 내가 이번 달 월급이 끊겼어요. 이번 달 월급이 끊겼을 때는 이 집에 살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은요, 정말 부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현재 수준의 소득이 없어도 나는 이 집에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백만장자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수입의 이자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사는가?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산다는 것은요, 부자가 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서 혹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사는가? 그러니까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같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의존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휘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위한 저축,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가 하는가. 네, 선배님들 아마 딱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 방식,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생활 방식이 위태로워질까 봐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가? 만약에 검소한 생활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소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소득.
내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그 소득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평균치 재산이 제로인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의사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미국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지만은 오늘날 미국인들은 부자와 거리가 멀다 그래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부자의 삶을 살아간대요. 그리고 정부가 돌봐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요, 나와 내 가족뿐이다. 가족에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우리 배우자에게 정말 잘해야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야겠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지 않은 채로 혼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는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대목에서 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사람한테는요, 근로소득, 내가 매달 벌어들이는 그 소득보다는 저축률이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몇 퍼센트의 저축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투자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극적인 소득이 정말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대소득, 그다음에 배당 수입.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그 소득을 이렇게 재산으로 전환하는 그 능력과 전환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너무나 필요하다. 21세기 백만장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자기가 번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산을 세워서 생활을 하고요, 무척 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부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청바지를 사는데 들인 최대 금액이 50달러, 5, 6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죠. 선배님들이 구입한 청바지는 얼마짜리신가요? 네. 최대 청바지 구입에 쓴 돈이 50달러, 5만 원, 6만 원 정도. 그런 다음에 선글라스에는 150달러, 한 15만 원, 시계는 30달러, 300달러, 3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쇼핑을 자주 다니지 않아요. 할인 상품조차도 사지 않는데요. 그리고 77%의 백만장자들은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상점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고 해요. 네. 우리가 이거는 금세 배워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70%의 백만장자들은요, 자신들의 부모가 근검절약했다고 해요. 그런데 30%의 백만장자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근검절약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공의 공식이 있어요. 성공하는 방정식 앞에서 보셨고 이번에 성공하는 공식은요.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스탠리, 토마스 스탠리, 그 다음에 딸 누구죠? 세라 스탠리. 그 두 사람이 조사했던 세대는 다르지만요. 그 성공의 공식은 비슷했대요. 선배님들 지금 순재산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선배님들의 나이 지금 뭐 40살이신지 30살이신지 그 나이에다가 내 소득, 연간 소득을 곱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40살이에요. 40살인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거기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2억 정도의 순재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대출을 뺀 순재산이 한 2억 정도 되면은 괜찮다, 이런 의미예요. 경제적 자유가 우리의 목표인데 그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유지하려면 절제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즐기려면은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 나의 환경과 이 시장,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장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주식도 엄청난 변동이 있었고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음을 선배님들도 체득을 하실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정서적인, 인지적인, 시간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기술이 이제 뛰어나도록 우리는 성공의 공식을 써야 된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출이에요, 지출. 우리가 지출을 수입보다 많이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을 가로막는 방법이죠. 바로 소득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이요, 더 힘들대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천만장자의 똑똑한 선택인데 천만장자, 그러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재정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가족의 가치관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대체로 검소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쓰는 거, 지출을 하는 것은 너무 쉬운 방식이죠. 너무 쉬운 방식, 너무나 편안한 방식, 그 방식 대신에 또 다른 방법들, 창조적인 방법들, 남들이 사용하지 않은 방법들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선배님들 30년 후에 재무계획을 혹시 세워보셨나요? 30년 후에 재무계획. 30년 후에 인생 설계를 하게 되면은 재무계획까지도 세울 수가 있어요. 저는 세워봤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후라고 해봐야 74살밖에 되지 않아요. 이때도 충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선배님들은 어떠한 삶을 꿈꿀까? 어떠한 삶을 원할까? 이 천만장자들은요, 30년 후를 내다봤을 때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를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집은요, 굉장히 검소한, 정말 비싸지 않은, 지금 그리 비싸지 않은 동네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을 사서 거기에 그냥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년 동안 쭉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데서는요, 학위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능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재산 분배 방식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그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백만장자의 삶을 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에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해 줘야 될까?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그거를 미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선배님들은 잘 사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뒤처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여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보통은 뒤처지는 자녀에게 가장 큰 몫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불공평한 재산 분배는 나약한 자녀는 더 나약하게, 강한 자녀는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자식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경에 맞설 권리를 차단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약한 자식한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더 나약하게 만드는 재산 분배 방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똑같이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에요. 소셜미디어, 마케터들은요, 엄청나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마케팅의 일에 종사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어요. 요즘 소비할 수 있는 창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모든 쇼핑몰. 그래서 끊임없이 구매를 하는 거, 파티를 하는 거, 행사를 하는 거, 오락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재무상담가들, 그러니까 진짜 백만장자들은요, 재무상담가들의 고용을 줄이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투자를 배울 수도 있고 수수료를 절약하면서 앱으로, 수수료가 거의 없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쓰는 거죠. 그리고 96년 이후에 의료비, 교육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돈을 들이고 있는가, 선배님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요. 절제력이에요. 절제력.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아는가.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아는가.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잖아요. 6월 달에 선배님들의 수입 정확히 체크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출, 가변 생활비, 고정 생활비, 그다음에 가변 교육비, 고정 교육비, 여기다가 플러스 기부금과 플러스 금융 비용들. 금융 비용 안에는 대출 이자도 있을 것이고 적립금도 있을 것이고 고정된 그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으신가? 그 다음에 흑자가 나도록 예산과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가? 흑자가 나도록. 흑자가 날 수 있어야 우리는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하면요. 투자 기회는 훨씬 많아지죠. 내가 지금 기회가 왔는데 저축해놓은 그 목돈이 없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절제를 위해서는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역행해야 된다. 너무 근사한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죠? 잔치를 해야 되거나 우리가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야 될 일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절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일이 있어서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부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말 같은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절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소득과 순재산이 훨씬 많음에도요.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님들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순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요. 그들 재정 상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아주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배우고 싶어서 15년 동안 가계부를 적었고 15년 동안 가계부를 적으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달 그 가계부 안에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 달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소비가 있었던 거, 더 큰 수입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저는 꼼꼼하게 챙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 공부하고 있고 업계 잡지를 구독하고 있고 일하기.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요. 부수입을 창출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부수입을 창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래서 부의 창출과 유지에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선견지명을 갖고 있어요. 선견지명을 갖고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선견지명. 나의 능력과 기술, 나의 역량, 나의 경력, 나의 직업 이런 것들을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거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환경, 그다음에 지금의 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능력. 정부가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내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 내가 제공하는 그 제품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정확히 가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해 왔는지 이거, 그 다음에 일찌감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그 경험들, 그 다음에 실패의 경험. 우리가 그 전에도 배웠던 것처럼 실수나 실패는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냥 결과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나 실패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 시간 계획하시잖아요. 저는 시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3P 바인더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배분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가계부, 저의 가계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에 가계부 쓰고 있고요. 에너지 배분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둬요. 아침에 눈 뜨면은 우선순위,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하루에 다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기 전에는 감사일기와 성공일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그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일기, 성공일지로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 에너지를 잘 활용했는지, 돈을 잘 활용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에는요, 한눈을 팔지 않아요. 그 목표만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부자들은요, 백만장자들은 재산 축적을 위해서 웰빙, 내가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그 방식을 선택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에 시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류를 거스르지 않는 투자 행동. 이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시류를 거스르지 않는 투자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선배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상위 1%, 상위 10%들만 계속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위 1%, 상위 10%. 제가 어젠가 그젠가 들었던 뉴스 중에서 부의 집중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부의 집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생각을 믿게 되면은 그들에게 유리할까요?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에 포함이 되지 않은 저를 말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시도해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이 책을 읽으면 돼요. 이 책을 읽고요. 이 책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느냐? 나를 성찰할 수 있어요. 나를 성찰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죠. 내 성찰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자기 성찰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이나 친지들한테 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봐요. 그들의 표정이 너무 부럽거나 그들의 표정에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메시지를 제가 읽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왜 그러고 살아? 이런 표정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에 대한 신념을 어떤 신념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비난을 중지를 하고요. 나의 독특한 배경, 나의 재능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부모나 우리의 양육자가 우리에게 했던 그 실수를 답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별로 근검자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검소하지 않았는데, 소비가 아주 컸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면 되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것이니까 그 능력은. 그리고 집이나 차 구매부터 작은 물건의 구매까지 내가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계부 쓰시게 되면 가계부 한번 쫙 열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강점을 갖고 있다면 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요.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문가들한테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수행해 나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함께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게 돼요. 저는 시간이 있게 되면 보험 전문가들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인맥은 없지만 제가 인맥을 만들어서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은 초대를 해요. 그리고 제 거를 분석해 달라고 해요. 그 분석을 통해서 제가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 못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가계부를 쫙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파악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 생각들이 하나하나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 있었고 이 자기 성찰, 당신의 독특한 특성이 재정 목표 수립과 달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인지 뭐 조언을 잘 구하는 사람인지 조언을 잘 못 구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결정에 더 집중하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던 그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검소해지기 위해서는요. 재무 목표, 그러니까 내가 7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7년 후에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그다음에 10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20년 후에는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그 재무 목표를 내 자기 개발 목표에 추가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10년 후에는 얼마, 20년 후에는 얼마의 목표가 있다. 이거 추가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부를 쌓으려면요.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은요. 이미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지, 어떻게 돈을 쓸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지 요거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요게 요점 정리예요. 요거 한번 제가 읊고 지나가 볼게요. 지금도 그 다음에 미래에도요.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노력하는 것, 성실한 것, 집중하는 그 능력 3가지예요. 그리고 저조한 성적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영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인류대학을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이렇게 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조한 성적은 아니고 중간 이상의 성적만 유지하면 된다.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그리고 특수하고 수익성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해라. 그러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배우자를 아주 신중하게 골라라. 선배님들 다 기혼이시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 볼게요. 너무 슬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고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정을 꾸려라. 그러다 보니까 새 것을 사기보다는 수리를 하거나 손질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경제교육에 너무 좋다. 집을 고를 때는요. 백만장자들의 선례를 따르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부자 동네에서 너무 비싼 집을 사진 않았죠. 그런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투자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채택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간단히 짚어볼게요.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믿고 있는 신화들이에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집단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답은. 그다음에 소득이 곧 재산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는 고급 승용차만 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니요. 아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부자들의 탓이다.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남보다 더 잘 살 수 없다. 아니에요. 내 혼자 힘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조상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부자들은 악한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신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재무 습관을 바꾼다. 이 얘기는요. 부모를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행동, 그들이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넘어가 볼게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이들의 경제적인 성공.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1달러 또 아끼기 위해서 저축을 했고 수백만 달러의 순자산을 모았다.
정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상위 1% 부자가 아니라면 과소비하지 말아라. 상위 1% 부자면요, 평균 연소득이에요. 연수입 2억 6천만 원. 이 정도 이상이 되면요, 과소비 하셔도 돼요. 과소비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과연 상위 1%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1%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자식일 경우에는요, 과소비를 통해서 키운 아이들은 과소비로 인해서 성공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갑부라도 어떤 부모들은 지출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다음에 아메리카 드림, 미국 가면은 다 잘 살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백만장자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백만장자들의 93%는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미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다정하고 유능하고 힘이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백만장자들의 배우자의 특징을 알고 청혼을 했대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의 배우자,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함께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고소득 가정은요, 전통적인 배우자 유형이 많다고 해요. 요즘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들을 남의 손에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전통적인 유형의 배우자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소득 가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 놀랐어요. 그다음에 이 얘기, 사회적인 무관심이 백만장자로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 되기 어려운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회에선 사람들이 얼마나 파티를 하면서 얼마나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즐겁게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목표를 일관되게 그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사라면 반드시 비싼 차를 사야 할까요? 의사 중에서 부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요. 여기 보세요. 순재산의 중앙값은요, 흔히 마이너스라고 해요. 제로도 아닌 거죠. 빚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병원 운영하기 위해서 또 대출 많죠. 그리고 나이가 일단 많잖아요. 많은 나이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지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비싼 곳에서 비싼 것을 사용하면서 고급 집에 살고, 그래서 이런 성능들을 포기하고 이런 명품들을 선택하라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 그러니까 보통 명품은요, 성능 대비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거나 거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보다 부자로 살기 어렵다. 예, 연결경제, SNS 이야기예요. 넘어가 볼게요. 절약, 백만장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백만장자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절약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대요. 절약이라는 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재산 형성에 능한 사람들은요, 일관되고 절제된 소비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약은 한때의 행동이 아닌 일관된 행동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네, 넘어가 볼게요. 부자병,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그 병이에요. 이것도 넘어가고, 소비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집이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비싼 동네에 너무 비싼 집에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싼 저택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요, 상속 부자들이라는 거죠. 상속받은 사람들. 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야기도 나와요. 자동차, 이 사람들은요, 백만장자들은 고급 승용차 타지 않아요. 그리고 중고차도 많이 타요. 그리고 도요타나 혼다, 포드, 보통 이제 중간 정도의 어떤 레벨의 차들을 구입한다고 해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남들이 타는 차,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재산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자동차 구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부자들은 그 소득을,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동차 소비재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중고차를 타신다면요, 품위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래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백만장자들이 목돈을 지출하는 곳은 어딘가? 기부하는 곳이에요. 기부하는 곳에 아주 많은 돈을 준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느끼는 그 만족감,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성장과 미래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만족감 때문에 기부하는 데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 미래. 우리 이거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들이 부자인 이유.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행 무시하고 살아요. 사람들의 견해 무시하고 살아요. 사람들의 영향력도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직장을 바꿀 수 있고요.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모험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거든요.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결같이 절제하는 소비 습관은요, 부유한 사람들의 표식이죠. 선배님들 생각을 해보셔요.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 명품을 더 많이 구입을 할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순자산이라고 해봐야 별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명품을 더 많이 구입을 할까? 저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그 지역에서 제가 봐왔던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가난해요. 부모님들도 가난하고 아이들도 가난한데 이 명품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가계 최고 재무관리자의 요건. 이거는요. 가계부 쓰세요. 선배님들 방식의 가계부를 쓰시면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가계부가 있고 아마 삶의 방식, 어떤 가치관마다 가계부는 다른 모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가계 최고의 재무관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가계부를 쓰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부를 쌓아주는 행동.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상담을 했는데 정말 저에게 감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10년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러니까 10년 후에 7월 26일에 이 시간에 나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의 기분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는데 원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원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한계 짓지 말고 떠올리시게 되면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죠. 주변의 어떤 그런 강요에 의해서 내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아니고요. 그런 제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 나의 관심사를 검토를 하고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그 단계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려면요. 꼼꼼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 절약, 책임감, 그다음에 사회적인 무관심, 집중력,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어려우시면 아시잖아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잠깐 조언을 구하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금융 이해력. 지금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적금이 아니잖아요.
적금이 아니죠. 최고의 금융 이해력, 교육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게 더더더더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훈련, 휘둘리지 않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그 훈련,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부를 쌓아주는 행동이다. 제가 넘어갈게요. 인류대학은 부의 지름길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이를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조니 대표님, 메리츠 자산운용 조니 대표님이 늘 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성공하려면 비난을 감수해라. 비난 받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좋은 평판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난을 받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쭉 있어요. 아까 집중력이 나왔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집중력이 나왔는데요. 산만한 거리들, 산만한 것들은 그냥 다 제끼세요. 다 제끼시고요. 일도 실패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어떤 고통의 순간에 있다. 실패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있다. 괜찮아요. 이걸 통해서 성공하는 거죠. 저희가 부마인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 실수의 기회, 실패의 기회. 직업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라. 네,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 아주 잠깐 일하고서 너무나 근사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거 조건하예요. 그들이 우리를 조건화시키는 방식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읽었던 이런 억만장자 시크릿 이런 책에도 보면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요. 부자들. 15시간씩 일을 하고요. 은퇴하지 않아요. 은퇴하지 않고 해빙이란 책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그 반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그 시기가 73세인가 70대 이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은퇴를 하셨는데 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하시라고. 일을 안 하시니까 좀 이상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그 환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요즘 백만장자들과 일.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예요. 절제해라. 검소해라. 투자할 때 영리하게 해라. 영리하게 투자하려면 계속 배워라.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앞에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적용을 하시게 되고요.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은 직장이 주는 그 안정감과 함께 항상 기회를 엿보라는 거죠. 훨씬 더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훨씬 더 나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직장 생활이 행복하다면은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도 우리가 길면은 뭐 60까지 60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4, 50년의 시간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사업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직장 생활을 60에 탈출을 하든 직장 생활을 뭐 40에 40에 탈출을 하든 세 가지 이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여유자금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경제적인 에어백을 마련하라.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유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 다른 수입원, 파이프라인. 지금 파이프라인을 새로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너무 좋은 시기예요. 아마 선배님들 너무 많은 자질과 능력, 재능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내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것은요. 생각 이상으로 절제력, 인내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업을 하면서 나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도 실패해도 괜찮다. 그것 또한 나의 부의 성공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평탄하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사람들 분명히 결국에는요. 그만큼의 어떤 자산을 지시는 분이 될 거예요. 제 주변에도 계세요. 이야기거리가 너무 풍성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영업으로 전환하시라. 결국에는 자영업을 해야 된다. 언젠가는. 그 다음에 이 얘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남다른 생각.
보세요. 우리 너무 많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도구. 선배님들, 아마 많은 선배님들 유튜브 하시죠. 블로그 하시죠.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죠. 뭐 그다음에 뭐 전자책 올리는 어떤 뭐 쿠몽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도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집중력이 있는가?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 분석하는 사람인가?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명백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도구보다는 나의 능력을 키워라. 집중력, 창의성, 근면성, 절제력, 분석력, 성견지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용대출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중독되게 되면 통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도 대출이 있지만 이것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가계부에 보게 되면은 해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서 현금 자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됐는지, 어디에서 내가 빚이 조금 줄어들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를 선배님 나름대로는 꼭 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5가지 특징 넘어갈게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담사를 고용을 하는데요. 재무상담사를 고용을 하는데 요즘은 핀테크 플랫폼이 있어서 예전만큼 비싸게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핀테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드바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공지능의 어드바이스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의 견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행동을 버려야, 어떤 행동을 내가 습득을 해야 더 내 재산이 풀려나가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로직들이 있는 거죠. 로직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무상담사를 고용했을 때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운영 자산의 일정 비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 내가 부동산을 만약에 3억짜리를 취득을 했으면 여기에 법무사 비용이 일정한 비율로 나가는 것처럼 일정한 비율로 지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간 1년에 내가 뭐 100만 원, 아니면 내가 질문할 때마다 50만 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가? 연간 저축률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대단한 귀한 존재이잖아요. 그 재무 상담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빈틈이 생겼는지, 어디에서 내가 과도하게 지불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좋겠죠. 아마 전문적인 재무 상담사 찾기 어렵지 않아요. 모네타라고 치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전문가들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무료인 사람들도 많아요. 무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보험이라든가 상품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입을 유도하지만 그거 안 하면 나한테 좋은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최고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해줄 것인가를 알면 돼요. 재무상담은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담은 실제로 그 로보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재무상담사는요. 이제 인생 전반에 대해서 설계해주는 사람들로 그 역할이 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재무상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책이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요. 두껍기도 하고 통계치도 많고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공부에 투자하라. 네, 우리가 하루에 일정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투자 공부로 딱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마인드 공부하면서 그 시간이 정확히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라. 내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자신감이 없으면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바로 자존감이죠. 자존감.
내 자존감을 높여라.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었던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나는 이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만큼 분명히 가치로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나를 믿으시고요. 내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 축적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인 거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내 주변에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재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라. 바꾸어라. 함께 소비하는 사람, 함께 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재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환경을 만드시면 그다음에 우리 선배님들 충분히 백만장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실해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선배님들 제가 정리한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